2, 3월이 가면 어차피 나올 건 다 나올 겁니다. 네. 트럼프가 FOMC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다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인하를 한다는 게 맞고 트럼프 또한 생물보안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매년 시장은 연말에 저도 이런 방송에 나오잖아요. 네. 한 번도 같은 적은 없었죠. 예. 올해는 또 뭐 정치적인 변수도 워낙 컸고요. 그래서 저희 추정치가 어느 정도 좀 맞아 들어갈 만하면 이런 외생 변수 이것도 또한 저희가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이고요. 그럼요. 그래서 오늘 네. 저희들이 매크로 변수라든가 그 다음에 우리가 보통 봤던 미국 시장에 대한 생각들, 그다음 종목 이런 것들 하나하나 또 보면서 좀 저희 소회를 밝히고자 합니다. 예. 사실 뭐 FMC 일정들이나 미국 대선이야 일정이 딱 스케줄은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시나리오라도 짜지. 지금은 어떤 계엄령이 발생할 줄은 아무도 네, 몰랐으니까 예. 여기에 대한 변수로 환율도 뛰고 했는데 관련해서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고 네. 일단 최근에 FMC도 있었고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계속 있기 때문에 좀 미국 쪽부터 여쭤보고 한국으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 발견된 걸로는 점도표로 봤을 때 내년에 2회. 근데 맞습니다. 예. 그 이후에 시간이 지나니까 야 이거 한 번도 안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좀 걱정을 했다가 예. 오늘은 또 그 걱정이 살짝 줄어든 것 같긴 합니다만 지난 FMC와 또 내년 연준의 스탠스들 좀 어떻게 바라보고 계십니까? 사실 시장이 저희가 생각하는 거는 큰 차이는 없었는데 저는 항상 말씀드린 것처럼 점도표와 FOMC에서 밝혔던 의견을 존중해야 돼요. 저희는 자꾸 이제 역발상을 많이 하는데 예. 물론 미래의 지표를 예측해서 저희들이 그거에 대해서 어떤 연준의 어떤 컨센서스를 조금 리버스하게, 그러니까 좀 역으로 얘기하는 것이 투자에 좋은 기회는 되지만, 예. 제가 뭐 쉽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내년에는 1회가 됐든 3회가 됐든 그거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고요. 예. 연준의 가이던스는 2회입니다. 그리고 내년에 기말 기준, 그러니까 연말 기준에서는 지금 현재 4.5%라고 하는 절대금리에서 기준금리가 4%가 될 것이라는 걸 분명히 제시했기 때문에 여기서의 어떤 행간의 의미는 그때 저희가 저번 주에 나스닥부터 크게 급락을 한번 했지 않습니까? 예. FOMC 발표하는 날. 뭐 금요일에 다시 회복은 했지만 제 말씀은 뭐냐면 우리가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경기 회복을 위해서 금리를 좀 더 빨리 그리고 신속하게 내릴 거라고 판단했지만 FOMC에서는 그럴 필요가 없다고 오히려 반박을 했던 부분이라는 거잖아요. 거기에 대한 마찰적인 주가 급락이잖아요. 예. 근데 금요일 또 왜 반등했을까요? 오늘도 뭐 한국 시장은 반등했지만 결론은 앞으로 데이터들에 따라서 1위 1비를 할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키는 뭐냐면 금리는 떨어진다는 거고 네. 거기에 맞는 포트를 구성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다시 예. 한번 정리를 드리면 많은 분들은 금리를 몇 번 인하할까? 어디까지 인하할까에 주목을 할 수도 있지만 네. 아무도 모르거든요. 그거는. 네네. 저는 오히려 여기서 투자라는 게 때로는 방향성이라는 게 중요해요. 방향성이 이미 다운이잖아요. 그러니까 다운이라는 게 금리의 다운인데 예. 속도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했던 포트폴리오가 더 빨리 가거나 덜 가거나 할 수는 있지만 여기서 금리가 하락하는 거에 대해서 아예 리버스로 금리가 올라갈 거라고 한다면 그건 엄청난 헤게모니가 되는 거고 돈을 네. 벌 수 있지만 그건 아니잖아요. 결론적으로 금리는 저는 2회 정도의 금리 인하가 4%까지 가는데 맞는 포트폴리오 구성하자. 그래서 그 주식에서 저희들이 뒤에 또 말씀드린 그런 포트 업종대로 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뭐 셧다운 우려로 일희일비 했었던 금요일과 월요일이긴 한데 이걸 제외하고서라도 일단 시장의 방향성은 나와 있는 거 아니냐. 굳이 막 애써서 역발상하고 반대로 그렇죠. 끄집어서 생각하고 그렇게 할 필요는 없다. 그러니까 과유불급이죠. 예. 그러니까 사실은 시장이 때로는 우리가 맞는데도 그 죄송한 얘기인데 저도 이제 자식을 키우는 입장에서 뭐 시험을 보는 우리 아들이 네. 있는데 올해 고3이었고요. 그러니까 고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정말 죄송한 얘기입니다. 저희가 분명히 오지선다행에서 분명히 답을 맞췄음에도 불구하고 네. 다시 복귀하다 보면 아닌가? 해서 지금 뭐 사회자님도 가끔 다시 고쳤을 때 틀린 확률이 더 높거든요. 보통 처음 찍은 게 답일 그렇죠. 경우가 물론 아닌 경우도 있겠지만 확률적으로는 70% 정도는 틀린다는 얘기가 있어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저희가 생각했던 건 저금리,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인하되면서 금융이라든가 바이오 업종에 대한 이 부분에 대해 포트를 분명히 담았음에도 불구하고 예. 이게 또 생각보다 금리가 덜 떨어지는 건가? 금리가 늦게 가는 건가? 아니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다시 포트를 바꿀 거냐 해서 그럴 필요가 없고 예. 지금 인내심을 갖고 뚝심 있게 조금 가자는 게 제 제언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데이터들이 뭐 내년 1월, 2월에 또 미국이 셧다운 얘기가 또 나오겠지만 네. 미국은 몇 년 전
트럼프 시대 셧다운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셧다운인데 위기가 거의 고조됐었고 그래서 물론 또 블랙스완 같은 가능성은 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지금 큰 기조는 저그 물가는 조금 더 안정될 거고요. 그다음 금리는 조금 더 빠질 거라 보고 있고 뒤에 말씀드린 그 물가와 금리에 대해서 역발상이 어려운 이유는 유가 때문입니다. 예. 뭐 자연스럽게 좀 유가를 말씀드리면 예. 저희 하우스는 여러 번 여기 방송에 나왔었고 그래서 내년도 평균 유가가 지금 WTI가 69불, 70불 정도 합니다. 네. 근데 내년도 평균 WTI 유가를 68불에서 64불로 제한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수준보다 좀 더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고 저는 여전히 말씀드리고 있어요. 예. 저는 그거에 대해서 계속 제가 틀리더라도 그 주장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고 그것이 왜 중요하냐면 유가가 지금 현재 레벨보다 3, 4불만 떨어져도 사실은 글로벌 물가 수준의 영향은 지대합니다. 더구나 미국이 지금 천연가스 수출을 더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예. 그런 것들은 결국은 내년도 상반기 하반기까지 에너지 가격이 더 다운된다는 얘기잖아요. 예. 그럼 물가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전반적으로 조금씩 CPI나 조금씩 하락한다는 얘기는 네. FOMC나 아니면 유럽 ECB도 마찬가지고 금리를 당연히 떨어뜨리게 될 가능성이 높죠. 물론 그 외에 서비스 물가라든가 이런 변수는 있지만 실업률이라든가. 근데 미국 실업률이 4.1, 4.2, 4.3에서 큰 변화는 없다고 보고 있다면 저는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글로벌 국제 유가의 하향 안정성이 내년도에 어떤 셧다운 우려, 그 다음에 뭐 금리에 대한 인하 속도보다 더 중요한 변수고 그것이 우리에게 어떤 지금은 워낙 우리나라도 연말 연시고 뭐 미국도 약간 좀 시끄러운 것도 있고 트럼프가 1월 10일인가요? 취임하는 때까지 불안정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결국 시간이 해결할 문제고요. 저는 결론적으로는 지금 우리가 기존에 우리 9월, 10월에 생각했던 그러니까 2025년 전망을 리서치 센터가 했던 그 전망에서 크게 바뀔 건 아니라고 좀 봐요. 다만 속도나 제한적인 문제지 그 틀을 완전히 뜯어내야 된다? 뭐 이렇게는 보고 있지 않아서 여전히 물가와 금리가 좀 더 안정화될 거고 그것이 유가에 영향을 미치면서 에코치 쪽이 전량 후강 정도로 그러니까 전반기보다 하반기가 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증시도 좀 더 하반기에 더 강세를 볼 가능성이 커졌다. 저는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방향성에 대해서 명확히 설명을 해주셨고 유가 얘기까지도 첨언을 해주셨지만 같은 결에서 투자자 입장에서 같은 질문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좀 다르게 표현해서 질문을 드려보자면 그러면 결국에는 이제 매일매일 시장을 바라보는 투자자 입장에서는 어느 구간에서는 배드이스 굿일 때가 있고 그렇죠. 어느 구간에서는 굿이스 굿일 때가 있고 배드이스 배드일 때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에 대한 민감도가 높아질수록 그러면 지표가 지금 나빠야 되나? 지표가 너무 좋게 나오면 금리 또 안 떨어뜨린다고 하는 거 아니야? 이제 그런 걱정들을 해요, 실제로. 예, 맞습니다. 예. 어디에 조금 더 방점을 둬야 됩니까? 그러니까 이미 정해져 있는 금리에 대한 하향 방향성에 우리가 집중을 하고 우뚝하게 가야 되는 건지 아니면 지표에 대한 해석이나 그때 시장 분위기를 우리가 발맞춰서 가야 되는 건지에 대한 고민들이 있습니다. 저는 좀 여기 시청자분들께 좀 송구한 말씀드리는 게 저는 이제 저는 에너지 화학, 정유화학을 오랫동안 분석해 왔고 예. 기업 분석을 토대로 저는 여태까지 이제 헤드 오브 리서치 센터장을 해왔는데 어떤 매크로적인 변의 어떤 배드 이스 굿과 굿 이스 굿에 대한 센티를 100% 제한드릴 능력은 없습니다. 정말 죄송한 얘기인데. 근데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그래프를 보여드리면 결국 저희가 이 얘기를 하는 건 채권 투자에 대한 부분은 아니에요. 에코티와 주식 시장에 대한 투자라고 본다면 지금 잠깐 화면을 봐주시면 지금 여기 그림 9번이 아마 보이실 겁니다. 이게 뭐냐면 미국 시장에서 잘 알고 계시는 매그니피션트 7, 그죠?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미국의 가장 뜨거운 IT 기업 7개 기업으로 구성된 매그니피션트 7이 S&P 500 내 시가총액 비중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코로나 직후 2020년도만 하더라도 18%, 19%가 좀 안 됐던 비중이잖아요. S&P 내에서. 근데 지금은 당연히 비중이 30% 이상 갔겠죠. 이 얘기는 뭐냐면 S&P는 계속 상승했는데 지금 매그니피션트 7의 시가총액이 더 커졌다는 건 시장 대비 훨씬 많이 주가 수익률이 나왔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뭐가 불안할까요? 밸류에이션 불안이 있거든가 팔고 싶잖아요. 맞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거꾸로 보면 저는 이제 그림 10번에서 보면 이게 결국 이런 IT 기업들의 추가적인 상승은 결국 전방인 캐펙스라고 보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가 이제 이 캐펙, MS, 구글, 아마존, 메타 이런 4개 기업에 대해서 캐펙스를 모아보니 AI 클라우드 기업들의 캐펙스 예를 들어 2023년도에는 1,500억 달러였어요. 그러니까 막 200조가 좀 안 되거나 이런 우리나라 돈으로 200조 원 정도 되는 규모였다면 올해가 2,300조 원까지 2,300억 달러가 됐고요.
내년은 23% 정도 오른 2,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그 얘기는 한 30조 정도까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네. 매년 20에서 30%씩 캐펙스가 늘어난다는 얘기니까 캐펙스가 결국 탑라인의 승수 효과로 더 늘어난다 저희는 계속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20%면 탑라인은 20% 이상 증가한다. 네. 저희들이 보는 거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얘네들의 어떤 IT 기업들과 미국의 탑티어들의 어떤 외형과 이익은 내년에도 우리 예상치보다 20-30%더 늘어날 거라는 거거든요. 근데 주가는 다 반영하고 있지는 않다고 보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결국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어떤 센티로 어떤 지표가 실업률과 뭐 CPI나 미국의 이런 것도 때로는 중요한 지표에 영향을 주는데 우리가 여전히 한국과 미국을 비교했을 때 미국의 우위가 조금 더 간다는 이유는 뭐냐면 25년도에 캐펙스가 나와 있지 26년도에 캐펙스는 안 나와 있지만 네. 저는 충분히 더 늘어야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지금 현재 AI가 갖고 있는 리크루팅이라든가 산업 재편 속도로 봐서는 30% CAGR, 그러니까 평균 성장률은 30% 이상씩 캐펙스가 앞으로 10년간은 더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예. 그래서 저는 당분간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매크로적인 지표가 블랙스완만 아니라 블랙스완이 뭐냐면 예를 들어서 미국의 실업률이 3%대였는데 갑자기 뭐 5%대가 나온다든가 예. 그럴 리는 없잖아요. 저는 네. 경제학자가 아니지만 그렇게 나오기가 뭐 말이 안 되는 소리니까요. 뭐 전쟁이 갑자기 나거나 아니면 이상한 일이 아닌 이상은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어떤 기업의 캐펙스라든가 그걸 갖고 있는 기본적인 밸류에이션을 보고 저희가 주식 투자나 아니면 주식 포트를 얘기할 수밖에 없고 예. 그거 여기서 미국의 대표적인 어떤 고성장주들이 팔아야 되냐고 물어봤을 때 그거는 어떤 매크로 지표랑 전혀 관계가 없다. 네. 자체적인 캐펙스 성장과 얘네들이 갖고 있는 잠재적인 이익 성장률은 여전히 견조하다. 그래서 저희들은 추천을 한다. 이런 게 말씀드리는 게 맞는 거죠. 저희가 뭐 매크로 얘기하고 있습니다만은 AI 얘기 나온 김에 저는 이제 반대 입장에서 질문을 네, 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점 미리 좀 깔고 말씀드리면서 캐펙스가 늘어나고 이제 AI가 대세가 되고 미래 산업인 건 모두가 오케이 하실 텐데 캐펙스가 늘어난다고 해서 이제 수익화에 대한 고민을 떨쳐버릴 수 있는 건 네, 아니거든요. 네, 네. 투자는 당연히 늘어나겠죠. 그러니까 캐펙스가 늘어나는 건데 계속 하드웨어 기반으로 해서 야 이거 언제까지 투자할 거야? 수익화로 나와야 주가도 올라가는 거 아니야? 네, 라는 예. 고민들을 M7이 급락할 때마다 합니다. 그렇죠. 어떻게 보십니까? 이 포인트에 대해서는. 사실은 제가 여기 8페이지에 상당히 써놨지만 셀즈포스나 브로드컴 같은 실적 발표에서는 일부 AI 수익화 가능성은 시사는 했어요. 네. 정확히 말하면 얼마나 더 구체적으로 나오는지는 않았는데 이 부분에서 이제 우리가 수익화에 대한 부분을 할 때 저는 굳이 말씀드리면 내년에 얼마를 수익화라고 내후년에 얼마를 할 거라고까지 제안 드릴 수 있는 입장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고 있는 AI와 챗 GPT나 그 외의 블록체인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현상들은 사실은 당분간 캐펙스가 나올지도 몰라요. 예. 냉정하게. 근데 이제 역으로 저희가 가만히 생각해 저희 나라뿐만 아니라 글로벌하게 했던 큰 테마 중에 하나가 2차 전지였거든요. 예. 생각해 보시면 2차 전지. 네. 지금은 사실 2차 전지가 많이 힘들어졌어요. 그거는 왜냐하면 캐즘에 걸린 거잖아요. 네. 근데 2차 전지가 어떤 주식 측면에서 좀 고전한 거는 수익성과 수익화가 둔화된 것도 맞죠. 캐즘이란 게. 근데 사실은 수익화가 된 거는 얼마 안 됐거든요. 냉정히 네. 따지면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LG 엔솔이 분할한 게 2022년 1월이지 않습니까? 예. 상장한 게. 그리고 21년, 20년, 22년까지 불과 영업이익을 본 거는 2-3년 사이예요. 맞아요. 영업이 그리고 최근 들어 조금 부진했었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캐즘에 빠진 것도 있지만 캐펙스를 20년 한 거거든요. 네. 정말 제 기억에는 2차 전지 산업에서 의미 있게 투자를 하고 했던 게 2010년부터라고 보더라도 짧게 보더라도 15년간 캐펙스를 계속 투자해 온 거예요. 근데 네. 지금 우리가 보는 AI 투자는 제가 보기에는 한 5, 6년 됐나요? 우리가 AI라는 테마를 머릿속에서 나오기 시작한 게 5, 6년 된 것 같은데요. 네. 그리고 유의미한 어떤 캐펙스도 3, 4년밖에 안 됐을 것 같고요. 네. 왜 그 얘기 드리냐면 수익화에 대한 것의 논란으로 주가가 빠질 수도 있겠지만 기본적으로 우리가 쓰는 여러 가지 뭐 전기차라든가 그다음에 우리가 쓰는 뭐 챗 GPT라든가 여러 가지들에 들어가는 AI에 대한 기반 기술에 대해 부인할 수는 없는데 네. 그것의 수익화에 대한 과정을 아직까지 달성하지 어떻게 구조를 얘기를 못 한다고 해서 주가가 빠질 거냐? 그건 잘 모르겠어요. 저는 뭐 물론 예전에 반도체나 이런 제조 기술과는 다르니까 할 말은 없지만 2차 전지에 대한 투자 포인트를 보아서는 2차 전지가 지금 빠진 거는 결론적으로는 캐즘이라는 것 있었지만 캐펙스는 15년간 했다는 점.
주가는 10년, 그러니까 5년 전에 맥스였다는 점을 잘 고려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는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포인트를 말씀하시는지 잘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갑자기 이제 산업으로 AI로 들어가긴 했습니다만 다시 좀 돌아와서 네. 그러면 이제 주요 포인트들 한 가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또 2025년에 대한 경제나 증시 전망에 있어서 또 주요 포인트들이나 변수들은 뭐가 있다고 보고 계십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2025년도에 저희가 생각하는 코스피 밴드는 네. 사실은 하단은 2,400이었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거를 고칠 수 없는 이유는 저희는 이미 저희가 10월 달에 2025년 전망을 낼 때 2,400에서 2,600이라는 밴드를 제시했었고 예. 그거에 대해서 스트레치에서는 저희 담당자가 아직 고치지 않는 이유는 지금 저희가 계속 2,300포인트에서 계속 언더슈팅하고 있다고 좀 보고 있고요. 네. 그랬던 거는 저희가 통제할 수 없었던 이벤트들이 발생했다. 근데 예. 그거는 통제 가능할 것으로 저는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통제 가능하지 않은 것이 나왔지만 그거는 우리가 밴드를 고칠 사유가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뭐 코스피 200의 단기 순이익 증가율이라든가 뭐 그다음에 기본적으로 수출 증가율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가정치를 아직까지는 바꾸진 않고 있어요. 네. 그거는 그러면 또 질문은 환율이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환율 전망시 내년도에 평균 환율 1,332원 봤다면 틀린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도 저희가 조금 뭐 고민스럽죠. 지금 1,450원 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와중에 네. 내년도 평균 원달러 환율을 1,332원인가로 이렇게 제시했던 우리 입장에서는 좀 당혹스러운데 네. 그것도 지금 저희가 조금 언더슈팅 약간은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했던 기본적인 어떤 수출 경쟁력과 산업의 경쟁력이 갑자기 훼손되진 않은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이럴 때는 또 나쁜 뉴스가 더 아까 말한 대로 배드 이스 배드처럼 나쁜 뉴스들이 더 도드라져 보이긴 하지만 예. 2,400은 P별 0.89배입니다. 내년도에 우리나라 순자산의 포워드로 계산했을 때는 2,400포인트 0.89배 정도 되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저희가 2.89배 정도면 아주 큰 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008년대 리만 같은 사태가 났을 때 0.85배, 0.8배까지 빠지는 그런 경우는 있어요. 그러면 그게 2,100포인트 정도 보고 되고요. 예. 근데 지금 이런 우리의 어떤 탄핵 정국 사태가 2,100포인트를 갈 거냐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렇게 따지면 2016년 박근혜 대통령 사태와 노무현 정부 사태, 물론 그때 또 다른 변수가 있었지만 네. 그래서 저희들은 2,400을 저점으로 보는 거는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고 다만 아쉬운 거는 2,600 이상으로 가지 못하는 그 구조적인 문제점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수출 증가율이 약간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측면들. 네. 그다음에 아니 2차 전지의 원재료 아까 말했던 유가가 좀 반적으로 안정화되고 천연가스 가격이 안정화된다는 얘기는 리튬 가격이 갑자기 폭등할 이유가 낮아지고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예. 물론 뭐 국제 유가랑 리튬이 무슨 관계냐 할 말은 없지만 원자재라는 게 어떻게 보면 그 안에서의 하이엔 로우의 개념이 있다면 리튬이 갑자기 폭등해서 원유에 투입한 펀드의 플로우를 리튬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저변은 아닌 상황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 얘기는 거꾸로 얘기하면 뭐 2차 전지라든가 아니면 우리가 알고 있는 성장주들이 또 갑자기 리커버할 수 있는 환경은 조금 빠른 것 같아요. 저희들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보면 지금은 좀 우리가 밴드 하단에 있는 거 맞고요. 밴드는 2,400, 2,600이 여전히 유효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확실히 그러니까 말씀해주신 지금의 어떤 전국에 대한 변수는 언젠가는 해결이 되는 이슈이잖아요. 될 겁니다. 예. 예. 어떻게든 되겠죠. 예.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외국인 수급을 보더라도 12월 초부터 오히려 뭐 현수물을 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는데 또 짚어주신 게 환율이 이렇게 될 줄은 몰랐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이익 추정치를 다 업데이트를 해야 된다라는 맞습니다. 건데 여기에 대한 맞습니다. 고민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근데 좀 저는 이제 환율을 보면서 플러스 앤 콘수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에 20년 전 아니면 뭐 15년 전만 하더라도 환율이 올라갔다고 하면 부정적인 것만 있진 않죠. 예. 부정적인 걸 굳이 얘기한다면 소비가 조금 둔화되는 측면이 있고 네. 그다음에 우리가 에너지를 외국에 사오다 보니까 물가를 좀 올릴 수 있는 부담이 있는데 아까 네. 말씀드린 대로 다행히 유가와 천연가스가 내년 내후년까지 좀 안정적으로 보고 있잖아요. 오펙도 증산을 할 거고 미국도 펌핑을 많이 하면서 예. 원유가 많이 생산될 거로 저희는 보고 있고 그런 기조가 이미 보고 있어요. 그래서 유가가 좀 더 안정화되니까 원달러 환율 상승해도 물가 부담 좀 덜 되고 있고. 근데 좀 아쉬운 거, 요거는 긍정적인데 네. 옛날처럼 우리가 환율에 의존해서 수출을 늘릴 수 있는 산업 구조는 아니거든요. 뭐 가격 메리트로 밀고 나갈 수 있는 때는 좀 그렇죠. 지나긴 뭐 예를 했죠. 들어서 지금 네. DDR 가격이 좀 빠지고 있잖아요. 반도체 예. 메모리 가격이 빠지고 있는데 빠지는 속도가 환율 상승 속보다 크거든요. 네. 뭐 이런 측면들 그리고 불가피하게 중국과 경쟁해야 되는 측면들을 봤을 때는 뭐 일부 조선이나 이런 건 긍정적일 수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런 원달러 환율로만 우리 또 수출 경쟁이 좋아진다고 얘기하기 뭐하는 좀 애매한 면문인데 둘이 이렇게 갑자기 합쳐보면 네. 좀 중화된다는 느낌도 좀 있지 상쇄가 않습니까? 그러니까 되는군요. 잘 생각해 보시면 예. 물가가 부정적인 측면은 다행이다라고 할 수 있고 수출 경쟁력은 나쁘지 않으니까 그것도 다행인데 이렇게 합쳐보니까 다만 이제 이 심리적인 불안감, 그러니까 환율이라는 게 또 하나의 측면은 국가의 어떤 죄송한데 국가의 어떤 화폐 가치 교환 가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예. 우리의 돈 가치가 떨어진다는 의미니까 네. 약간 겉보기에는 조금 기분 좋지는 않고 불안해 보일 수는 있는데 사실은 솔직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IMF 때 뭐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너무 불안해질 필요는 없을 네, 것 네. 같고요. 예. 죄송한데 일부 언론들이 좀 자극적으로 쓰시는 것도 있는 것 같아요. 아. 제 개인적 생각은 네네. 1,350원에서 1,450원이면 물론 10% 정도 올라갔죠. 10% 정도 올라간 건 부담스럽지만 그것이 우리의 외환 보유고를 다 없애고 그런 문제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서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지금 답이 정답이니 굳이 답을 고치지 말고 때로는 좀 인내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각에서는 지금 환율 수준에 대해서도 얘기해 주신 같은 결에서 약간 좀 오버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반응이 그게 그 IMF 잠깐 얘기했다가 걷어들이셨잖아요. 예. 그 IMF 트라우마 때문에 지금 그 걱정이 더 좀 크게 느껴지는 거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것도 어느 정도는 리만 좀... 때도 사실 환율 많이 올랐어요. 예, 예. 진짜로 보시면 네, 리만 때도 맞습니다. 환율 그때 많이 올랐었거든요. 예. 그러니까 물론 지금도 경계를 늦추면 안 되고 저희가 좀 불안정한 건 맞지만 그렇게까지 막 과유불급처럼 생각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예. 지금의 환율 상황 그런데 또 나름대로 고민은 많으실 것 같습니다. 내년까지도 한번 업데이트는 계속 하셔야 될 것 같고 또 내년에 주요 변수 중에 하나가 그러니까 이제 트럼프가 됐다는 거는 이제 거의 상수처럼 예, 예, 이전부터 됐었는데 많은 분들이 근데 정책이 어떻게 어떤 순번으로 시행이 되느냐에 따라서도 이거 변수일 거라고 그러니까 일단 정책 시행되는 것부터 봐야 된다라고 좀 보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트럼프 2.0 시대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힘듭니다. 저도 예측하기가 너무 힘들고 저도 사실은 최근에 몇몇 우리나라의 태양광 기업도 탐방도 가봤고요. 네. 그리고 뭐 화학 기업도 지금 많이 힘들지만 화학 기업도 직접 만나서 얘기도 해보고 뭐 이렇게 아니면 IT 기업들도 이제 일단 그 만나봤는데 지금 칩스법도 항상 얘기가 나오고 있고 네. 이번에 뭐 삼성도 생각보다 보증이 좀 줄게 나와서 그랬지만 다행히 나왔고 뭐 예. 이런 식으로 근데 이제 결론적으로는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거랑 저도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세 대중국 관세를 올리면서 중국도 관세를 올리는 이 현상으로 인한 과거처럼의 어떤 공급망과 수요 위축이 초기엔 나올 수밖에 없는 거 아니냐. 네. 근데 그건 당연한 거죠. 그건 당연한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된 거냐에 따라서 이제 또 다른 변수가 나올 것 같은데 뭐 솔직히 말씀드리면 대표적으로 우리 전기차 네. 보조금 배터리에 대한 부분들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게 아마 트럼프 1월 2월 그러니까 내년 상반기에 클리어하게 안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좌충우동할 가능성이 있거든요. 네. 근데 아시겠지만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러스트 벨트라는 네. 지역에 상당히 많은 배터리 벨트가 가 있는 거고 예. 그러니까 그 공화당 내에서도 여러 가지 얘기가 있을 거고요. 맞습니다. 비단 그럼 태양광도 마찬가지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 트럼프는 태양광을 싫어하니까 밑에 이 팜벨트에 있는 쪽에 썬벨트 쪽은 안 줄 거라 얘기하지만 거꾸로 보면 텍사스나 아니면 플로리다 쪽은 태양광 EPC로 먹고 사는 이 백인분들 네. 분명히 많이 존재해요. 예. 그리고 분명히 필요한 전기고요. 그거를 또 뭐 어떻게 안 한다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니까 그러니까 처음엔 이런 자충우돌 그다음에 관세 그다음에 명확하지 않은 어떤 협상 이런 것들이 증시에 부정적인 건 또 맞습니다. 그래서 증시가 안 움직인 거 아닐까요? 미국도 약간 흔들리고 있고 이런 네. 것들이 선반영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는 아마 3, 4월 정도 지나면서 과거의 트럼프 버전 1.0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큰 틀은 다 알고 있지만 막상 또 어떻게 튈지 모르는 언행과 그런 것들에 대한 부분에 항상 불안감이 있고 차라리 그래서 결국은 그냥 불확실성이잖아. 정확히 말하면 리스크가 아니라 이분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리스크는 아니에요. 네. 대통령이 되기 전이라면 리스크인데 이제 대통령이 돼버렸으니 그거는 이제 불확실성이거든요. 불확실성도 리스크만큼 우리가 피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 주가는 당분간은 좀 뭐 보합 국면에서 어쩔 수 없이 움직였던 것 같고 2, 3월이 가면 어차피 나올 건 다 나올 겁니다. 네. 다행히 운 좋게 저희는 그래도 트럼프 대통령이 성격 급한 분이세요. 네. 두갈식이라고요. 그러니까 무슨 뜻인지 아시죠? 이게 어떻게 보면 또
뭐 언론에 인터뷰할 때 자기가 더 많은 얘기를 해주는 분이니까 네. 오히려 2, 3월이면 좀 마음이 좀 편해질 수도 있는 가능성도 있죠. 그러니까 아삼모사하게 표현은 안 하니까. 그러니까요. 네. 차라리 좀 애매한 정치인 같은 표현이 더 그럴 텐데 사업 네. 과정 얘기를 하니까 다만 지금은 어떤 뚜껑도 안 열린 상황이고 예. 각자 코끼리의 코부터 다 만지고 있는 상황이니까요. 맞습니다. 이 상태에서 제가 어떤 조언을 드리는 것도 예측성은 떨어지지만 뭐 다음에 말씀드릴 다만 트럼프와 상관없이 저희가 큰 매크로에서 추천할 수 있는 업종에 대한 이야기를 드릴 수 있는 거 이런 것도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얘기 나온 김에 바로 해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어느 쪽에서 우리가 좀 기회를 얻어갈 수 있을 것인가? 트럼프의 그렇죠. 정책과 관련해서 좀 어떤 아이디어 갖고 계십니까? 제가 이 화면을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지금 저희가 이제 2025년 상상인증권의 업종별 전망은 이렇게 14개 업종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드렸지만 이 노란색 친 것들이 저희가 제안하는 탑픽스 업종들입니다. 네. 특히 여기서 제약바이오를 보시면 아까 트럼프와 뉴트럴한 게 뭐냐 그러면 저는 제약바이오를 보거든요. 제가 잠깐 이 내용이 안 보이니까 제가 읽어드릴게요. 글씨가 좀 작아서 시청자분들 힘들 텐데 미국의 생물보안법이 있습니다. 예. 그거는 트럼프랑 전혀 관계가 없다고 좀 보고 있고요. ILA랑은 좀 별개의 문제니까요. 그러니까 생물보안법 시행을 하면 미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의 실적과 움직임이 굉장히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네. 그래서 저희들이 생각하는 건 자, 두 가지입니다. 트럼프가 FOMC를 없애지 않는 이상은 저 2회 금리를 인하할 것이고 금리 예. 인하에 대한 기조는 맞지 않습니까? 네. 1회든 2회든 3회든 네. 설마 제로는 아니겠죠. 네. 금리를 4.5% 내년 말까지 4.5% 되는 건 블랙스완입니다. 예. 그런 시장이 거꾸로 되는 증시가 많이 급락할 거고요. 그렇죠. 저는 그 가능성은 좀 낮다고 보고 있어요. 대신 한 번이든 두 번이든 세 번이든 인하를 한다는 게 맞고 트럼프 또한 생물보안법을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바이오시밀러 기업들인 삼성바이오로직스, 셀트리온, 대웅제약 같은 기업들은 그럼 많은 분들이 왜 그럼 지금 주가가 안 가죠? 해서 저는 거꾸로 그래서 지금 사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트럼프, 그 다음에 우리 탄핵 정부 이런 것들 어수선하니까 옥석 가리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답은 3번으로 찍었는데 이거 2번이 되는 건가? 뭐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결론은 금리는 떨어질 거고 금리 인하가 왜 바이오에 중요하냐면 많은 VC들이 바이오 시밀러를 위한 투자 쪽에 펀드 인플레가 들어올 거 아닙니까? 당연한 거 아닙니까? 예. 그리고 그게 생물보안법으로 마켓은 더 커지는 거잖아요. 예. 당연히 바이오가 주가는 가야 됩니다. 근데 왜 안 가냐? 우린 탄핵이 있고 미국은 뭔가 쉽게 말씀드려 트럼프라는 불확실성이 있으니까 그런 건데 저 같아도 당연히 미국과 한국의 바이오 기업을 사야 된다. 이건 당연한 거고요. 네. 두 번째로 저희가 또 보는 건 여기 보인 것처럼 이 중간에 보시면 전력기계 방산이 있습니다. 네. 이것도 지금 저희가 분명히 종목부터 말씀드리면 LX 일렉트릭, 현대 일렉트릭이 있고 방산에는 현대 로템이 있는데 이것도 왜 주가가 오늘 물론 방산은 좀 많이 움직였지만 왜 그렇게 움직임이 뭐 계속 안 올라가나요? 라고 한다면 지금 첫 번째는 저는 전력기기에 대해서 여기 작게 설명드리면 미국이 지금 필요한 전력량보다 계속 캐펙스가 작다는 거예요. 네. 뒤에서 설명드리겠지만 그래서 미국도 항상 전력이 그러니까 두 가지 전력 수요가 필요하거든요. 기존에 노후화된 전력을 바꿔주는 수요가 있어야 되고 네. 그다음에 아예 신규로 신도시가 좀 있다 보니까 신규로 넣어줘야 되는 뭐 예를 들어서 뭐 데이터 센터라는 게 있으니까 네. 그러니까 둘 다 필요한 거죠. 재건축 재설비를 하는 전력과 신규 둘 다 모자라요. 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렸던 거고 그런데 이 부분도 아까 말했던 매크로의 불안감 어떤 정치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주목을 덜 받고 옥석 거래를 안 한 거거든요. 예. 만약 지금이 되게 핫한 시장이었고 불 마켓이었다면 다른 것보다 월등히 더 많이 갔을 거다. 이미 바이오랑 방산은. 그러니까 기계 방산도 마찬가지죠. 우크라이나 전쟁 종전된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네. 그럼 많은 사람 직감적으로 방산 안 팔리겠구나. 근데 그게 잘 생각해 보시면 종전이 되니까 재건 사업은 되는 건 맞는데 네. 종전이 언젠가 되겠죠. 내년 언젠가는. 근데 중요한 거는 지금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발틱 3국인 노르웨이, 핀란드, 덴마크가 다 어디로 가입했어요? 나토를 가입했거든요. 네. 2차 세계대전을 잘 아는 분들은 그들은 어느 애도 안 했건 중립국가를 항상 유지했던 이유가 예. 항상 불안했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나토로 가입하는 순간 지금 러시아 입장에서는 상당히 코앞에 나토가 와 있는 거잖아요. 예. 거기다 우크라이나는 더 민감하니까 여기를 절대 양보 못했던 거고 거꾸로 볼까요? 그러면 덴마크나 노르웨이나 핀란드도 이 전쟁을 보면서 뭘 강화할까요? 당연히 군비죠. 그럼요. 이건 당연한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순간 뭐 폴란드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죄송한 얘기지만 우리 전 세계 글로벌하게
전쟁의 위협이 좀 더 높아질 가능성.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종전의 문제가 아니라 예. 글로벌하게 그러니까 대만 해협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던 국제전쟁 가능성이 나오면서 이 방산도 추가적인 상승 충분히 있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현대로템과 LS엘렉트릭, 뭐 HD를 말씀드렸고 잠깐만 한번 네. 정리를 하고 다음 업종군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 텐데 일단은 얘기해 주신 것처럼 뭐 지금은 아무래도 전쟁에 대한 우려가 낮아진다 하더라도 중립국에 대한 개념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양상이기 때문에 편가리가 너무 심해졌죠. 여기에 대해서는 수혜를 이제 방산 쪽이 받을 수밖에 없고 사실 그리고 따지고 보면 트럼프 트레이드 중에 대표적인 또 업종 중에 하나가 또 방산이기도 하니까요. 그렇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제약바이오주도 역시 금리나 수혜뿐만 아니라 생물보안법 관련해서도 좀 기대를 가질 수 있겠다라는 얘기로 또 두 가지 업종을 얘기해 주셨는데 그 밑에 게임도 예. 노란색이 쳐 있어서 이거 한번 질문을 드려볼게요. 왜냐하면 제약바이오 설명해 주실 때도 얘기를 해주셨지만 지금 투자자들 마음이 3번 찍었다가 2번 이게 아니라 나는 생물 영역은 좀 나중에 풀래. 지금 아예 그냥 안 볼래. 그런 느낌이 좀 있어요. 그런 상황에서 내가 게임 부문 문제를 풀고 싶을까? 라는 갸우뚱함도 조금 있는데 어떻게 해서 게임 섹터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보게 되셨습니까?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우리 대표적인 우리나라의 게임 업체 크래프톤이나 뭐 이런 대표적인 대형 기업들이 지난 2년간 이익이 정체되거나 약간 감소했습니다. 맞습니다. 그게 중국의 판호 역할도 있을 수 있고 우리나라가 야심차게 냈던 게임의 어떤 성과가 생각보다 좋지 않았다는 점이니까요. 네. 근데 저희들 본 거는 내년 내후년에 오히려 이익은 증액될 것으로 충분히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제 게임의 어떤 완성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지금 준비됐던 게임들의 상태가 올해보다 내년 내후년에 결제액이 더 충분히 늘어날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써드린 것처럼 물론 이거 콘솔 게임일 수 있지만 플레이스테이션 스테이션 5 프로라든가 GTA 6가 출시되면서 전반적으로 게임 시장이 올해보다는 좀 더 늘어날 거고 마지막으로 제일 중요한 거는 뭐냐면 내년도에 좀 확실하게 이익이 증액되는 것을 보기가 좀 어려운 산업이에요. 우리나라 전체적인 산업들이 올해보다 내년에 이익이 EPS가 10% 20% 느는 거를 확실하게 얻기가 좀 어려운데 아마 기저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게임이 지난 2, 3년간 상당히 많은 침체에 있었고 그것이 이제 올해 내년 내후년 가면서 신작들이 나오고 신작 효과가 올해보다는 나은 신작들이 나올 거라 보고 있고 다행히 중국 판호가 좀 더 긍정적인 상황은 맞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올해보다 내년에 당기순이익이 뭐 10%든 20%는 늘 가능성이 더 가능성이 분명히 크다는 측면이고 그동안 조금 소외받았다 그런 측면에서 게임을 저희가 좀 다른 리서치 센터랑 다르게 게임을 좀 추천을 좀 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워낙 좀 횡보를 오랫동안 하기도 했고 수익성에 대해서 워낙 막 게임들도 자꾸 공개가 뒤로 미뤄지고 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좀 실망을 하셨을 텐데 또 게임 업종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주셨으니까 한번 보도록 하겠고 밑에 전자부품도 있었으니까 이것도 간단하게 소개를 하고 다음 주제 한번 넘어가 볼까요? 여기는 어떻게 포인트 두고 계세요? 전자부품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반도체에 대한 SK 하이닉스에 대한 거 투자 포인트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SK 하이닉스가 뭐 여러 가지로 HBM에 대한 지배력, 뭐 그다음 수요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내년 상반기까지 주가는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고 보는 건 지금이 너무 낮게 주가가 너무 등한시돼 있다는 측면도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갖고 있는 이익 창출력이나 HBM의 수요 증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전체 메모리에서 HBM이 뭐 5% 6%밖에 안 된다면 지금 2027년까지 12%가 더블업 되는 거거든요. 그거에 대한 수혜는 당분간에 하이닉스가 다 볼 거예요. 죄송한 얘기지만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많은 거의 99% 수혜를 볼 거고 물론 중국의 CXMT가 계속 DDR4, 5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까 그거는 스토리텔링상 부정적이지만 실질적인 돈을 버는 거는 내년 말, 내후년 상반기까지도 유효하다는 게 저희들 추정이고요. 그런데 주가는 너무 일찍 너무 소외받았다. 그래서 뭐 제가 보기에는 작년보다는 SK하이닉스의 매수 강도가 떨어진 건 맞지만 추천 강도겠죠. 근데 하이닉스가 어떻게 보면 빨리빨리 회복할 가능성, 주가 측면에서는 그렇게 있고 그 뒤를 이어서 이제 저희가 보는 게 이제 전자부품이라는 거예요. 하이닉스만 저는 하이닉스가 죄송한데 정강 후약 가능성이 있거든요. 하이닉스 정강 후약 가능성이 있고 하이닉스를 상반기에 어떤 교체 매매를 한다면 저희들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는데 여기 조금 해서 글씨가 안 보이시겠지만 올해까지는 HBM 관련 장비 업체가 주목을 많이 받았어요. 내년부터는 테스터기 업체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테스터 공정과 같은 소재나 부품들. 그래서 이런 기업들이 봤는데 대표적인 기업이 뭐냐면 이수페터시스와 대덕전자예요.
그러니까 글로벌 AI 뭐 GPU라든가 데이터 센터 부품을 납품하는 업체들. 예를 들어서 뭐 기판이라든가 스위치. 그래서 이수페타시스나 대덕전자 같은 기업들이 점량 후반 가능성이 더 있을 것이다. 그러니까 하이닉스의 바톤을 이어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올해는 HBM 관련 장비 업체였다면 내년은 아무래도 이 테스트 공정과 관련된 소재 부품 기업들이 주목을 받을 것이다. 그래서 저는 전자 부품 쪽으로 2개 기업을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센터장님 듣다 보니까 좀 다른 얘기긴 한데 예. 문득 생각이 들어서 SK하이닉스 전강 후약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저 그거 듣자마자 전강 오케이 이거는 지금 뉴스가 나오는 거니까 왜 후약일까? 삼성전자가 치고 올라올까? 근데 이건 좀 희망회로 같고 결국 그냥 시장에서 관심 포인트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강 후약이 될 거라고 보시는 건가요? 정확한 포인트셨고요. 그러니까 좀 HBM에 대한 스토리텔링은 어느 정도 이제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수요가 늘어난 거에 대해서 그 누구도 반대하지는 않습니다. 고대역폭 메모리에 대해서 반대하는 사람은 없고, 예. 근데 이제 제 말씀은 지금은 펀더멘털보다 너무 과도한 주가 급락이니 지금 저희가 너무 시끌시끌한 이 외생 변수는 없어지고 다시 기업의 펀더멘털만 보고 당장 1분기 실적 발표만 보더라도 조금 그럴 가능성이 있거든요. 예.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던 HBM의 수요 성장만 갖고는 주가 성장 동력이 좀 빠질 수 있고 또 하나는 좀 CXMT에 대해서 좀 우리가 어떤 배드한 뉴스가 나올 수도 있다고 봐요. 네. 그거는 좀 통제할 가능성이 있어서 지금 CXMT의 평균 가동률이 이제 80% 넘어가고 90% 넘었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거든요. 사실 2년 전만 해도 가동률 50%가 안 됐던 예. 기업이에요. 물론 이제 그 가동률과 수율은 또 별개의 문제고 우리가 DDR4, 5를 생산하는 것과 납품해서 인정받는 것도 다른 얘기입니다. 수율은 또 다른 문제. 그렇죠. 다 다른 얘기예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만 이제 그것이 때로는 아까 말했던 HBM에 대한 수요 성장의 이후 이야기가 좀 진부해질 시기가 3, 4월일 거고 CXMT에 관련된 내용이 나오는 것도 4, 5월이면 아무래도 배드 이즈 배드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래서 그때는 오히려 전자부품 쪽이 이제 아까 말했던 HBM 공정이 아니라 이제 테스터기 쪽으로 좀 더 테마를 바꿔가는 게 맞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크게 봐서 IT 업종 내에서 관심의 변화들도 내년에 좀 여러분들도 예의주시하면서 흐름들을 좀 쫓아가야 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예. 센터장님과 너무 스피드감 있게 얘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40분이 가버려가지고요. 그렇습니까? 예.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네. 올해 들어서 올 초부터 참 밸류업 얘기 많이 했습니다. 사실 그 이후에 지수를 보고 좀 갸우뚱했던 적도 물론 있었고 예. 물론 실망감도 있었던 것도 사실이고 지금은 상법 개정에 대해서 조금 더 핫하게 얘기가 되는 것 같긴 합니다만은 또 내년에도 이게 밸류업이 없어지는 건 아니니까 예. 그 밸류업 정책이나 또 우리 증시 자체 말 그대로 밸류업에 대해서는 센터장님께서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배당이라든가 자서전 매입 그다음에 상법이라든가 우리가 할 수 있는 밸류업들은 잘 하고 있었어요. 예. 그런데 제가 오늘 주제를 갖고 온 건 뭐냐면 근본적인 밸류업이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투자자분들은 이미 저보다 잘 알고 계신데 결국은 어떤 성과와 효율성이거든요. 네.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표가 바로 ROE예요. 예. 리턴 오브 에쿼티. 그러니까 분자는 단기순이고 분모는 자기 자본이잖아요. 이게 왜 중요한지를 좀 설명드리려고 하는 거거든요. 근데 저는 여기 이 장표를 보시면 사실은 지금이 아니라 20년 전에 2001년부터 2010년에 한국 시장은 이미 밸류업이 됐었어요. 제가 이 퀀트로 한번 돌려봤거든요. 보시면 자 여기 제목이 뭐냐면 코스피 200기업만 저희가 해봤고요. 재무항목별 증가, 그러니까 연평균 증가율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10년 동안, 그러니까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 그 기업들의 자기 자본은 12%가 늘어났대요. 단기 수익은 26%, 그러니까 더블업이 된 겁니다. 그러면 예. 이론적으로 ROE가 계속 매년 늘어났겠죠. 예. 그죠? 근데 배당금도 자기 자본보다 늘었어요.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야, 우리는 옛날에 진짜 주주를 뭐 좀 이상하게 배척했어라고 판단하실 건 아닌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숫자로 말씀드릴게요. 2001년도에 코스피 200이라는 기업의 자기 자본이 216조인데 네. 이게 거의 700조가 됐잖아요. 네. 많이 뛰었죠. 근데 단기 수익은 어땠어요? 8조에서 86조가 됐으니 10배 뛴 거지 않습니까? 네. 이거면 어떻게 그래서 지수가 1000포인트에서 2000포인트 후반까지 갔던 게 이런 당연한 귀결인데 다음 페이지 보시면 그럼 2011년 이후에는 우리는 죄송하지만 밸류 다운 됐다고 봅니다. 이거 보시면 되죠. 오른쪽 그래프를 차례 볼게요. 시간 관계상. 2011년에 870조였던 우리나라의 자기 자본이 2023년도에 2000조가 됐으니 분모는 되게 두꺼워진 거죠. 자, 수학적으로 보시면. 그렇죠. 근데 위에 있는 분자는 어때요?
2011년 90조라는 당기순이익이 2023년 10년이 넘었는데도 100조에 불과해요. 물론 2023년 약간 뭐 뭔가 문제가 이익이 덜 나왔다 하더라도 2022, 24 큰 차이가 없을 겁니다. 예. 이 얘기는 뭐냐면 배당금도 자기 자본보다는 많이 튀어온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돼서는 ROE가 계속 후퇴한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드린 이 그래프거든요. 이 그래프를 설명드리면 막대 그래프는 우리 코스피 200 기업의 평균 ROE입니다. 왼쪽이죠. 그리고 코스피 평균 지표 이렇게 숫자로 나옵니다. 여기서 불편한 진실은 이미 아실 거예요. 2001년부터 2010년 사이에는 지수가 계속 올라갔고 그 다음 ROE가 정체되니까 지수는 정체됐는데 지금 ROE가 떨어지는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정말 죄송한데 지수는 아직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불편한 진실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들이 다만 여기서 그러면 내년 ROE가 떨어진다고 지수가 왜 급락하지 않냐면 지수라는 게 결국은 경기의 선행 지표잖아요. 네. 주가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나라 기업들이 어떤 캐펙스를 투자할 거고 어떻게 전략을 짜냐에 따라서 또 주가는 바뀔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어떤 기업가적인 어떤 전략과 선택을 잘해야 되고 정부도 거기에 맞게 배당이나 상법만 개정하지 않고 산업 경쟁력을 어떻게 할 거냐에 대해서 대표적인 소부장 같은 거거든요. 예. 그거에 대한 것도 진지하게 논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스토리텔링이 되는 산업은 지금 EPS가 빠져도 주가가 버티거나 올라갈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건 꿈이 있는 네. 주식. 그 꿈은 결국 내가 5년, 10년 뒤에 어떤 목표로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를 커뮤니케이션을 주주랑 하는 거. 이게 밸류업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 저는 근시안적으로 매입해서 소각하면 부모가 작아지지 않냐. 아, 그것도 맞습니다. 예, 그 생각은 했는데 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센터장님께서 얘기해 주신 그 방향성을 좀 지켜야 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미국도 보시면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중반까지 지수가 많이 못 올랐거든요. 네. 왜 그러냐면 이익이 정체됐어요. 그러니까 분모인 자기 자본 줄이려고 이익 소각 계속 그렇죠. 했던 거죠. 네. 근데 우리나라가 지금 그렇게 하려고 할 수도 있거든요. 음. 근데 제가 아까 2001년부터 2010년까지는 우리가 미국의 다우존스를 항상 이겨왔다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자사주 매입 소각도 중요하고 예. 대신에 분자를 어떻게 키울 건가에 대한 투자, 정책 뭐 이런 것들이 세제랑 같이 어우러지면 다 좋은 거죠. 분자는 작아지고 그렇죠. 분만 높아지니까. 네. 그리고 이것이 진짜 밸류업이 아닌가? 근데 지금 기존 밸류업은 너무 분모에 좀 있는 것 같다는 거예요. 맞습니다. 예. 분자에 대해서 진지하게 얘기해보자. 이게 제 결론입니다. 사실 뭐 즉각적인 게 부모니까 뭐 그렇긴 하겠지만 또 저희가 2025년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여기에 대해서도 분명히 우리가 좀 생각해야 될 포인트가 있는 것 같고요. 네. 전반적인 2025년 증시에 대한 전망과 주요 포인트들 짧은 시간이지만 아주 밀도 있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센터장님과는 여기서 시간 관계상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상상인증권의 백영찬 리서치 센터장과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